네, 안녕하세요. 무스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읽은 책은 공지영 소설가님의 산문이고요.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런 책입니다. 이게 한때 베스트셀러로 되게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많이 팔렸던 책이었습니다. 초판이 2008년에 나왔네요. 2008년이니까 한 14년 전? 꽤 오래됐습니다. 당시에 꽤 잘 나갔었던 책이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산문인데 어떤 형식이냐면 그 엄마가 딸 윈영에게, 딸의 이름이 윈영이에요. 윈영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입니다. 편지 형식인데 그 편지는 책을 한 권씩 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딸에게 쓰는 편지이면서 독후감 같은 특정 책의 그 특정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는 그런 산문입니다. 상당히 감동적으로 읽었고요. 한 절반 정도까지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8쪽입니다. 제목은 잘 헤어질 남자를 만나라, 이런 제목이고요. 제가 한 인상 깊었던 것들을 줄을 쳤는데 줄 친 거를 읽고 나름의 제 생각을 붙이는 형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고요. 엄마는 많이 아팠다. 너와 27살이나 차이가 나고 살아온 삶이 다르기에 다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었단다. 엄마의 마음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를 더 아프고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엄마는 엄마가 왜 아픈지 다 말할 수 없었다. 제가 이 문장들의 밑줄을 친 이유는 저는 이제 그동안 저의 그 감정이나 생각들을 누구한테든 100% 다 말해야 한다, 이런 주의였어요. 저한테는 진실, 진실함, 정직이 제일 최우선의 가치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막상 누구한테든 100%의 나를 계속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죠. 아니, 나는 100% 진실한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피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문장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픈 상황인데 27살이나 딸과 차이가 나고 너와 내가 살아온 삶이 다르기에 다 할 수 없는 말들이 있다. 그리고 엄마의 마음 그대로로 이야기해버리면 너를 더 아프고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가 왜 아픈지 다 말할 수 없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진실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100%를 다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다짜고짜 100%를 말해버리면 저 사람이 그 말 때문에 더 혼란을 느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100%를 말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좀 사람마다 가려서 얘기를 해야겠다. 진실한 게, 정직한 게 최선은 아니다. 그렇다고 뭐 숨기거나 감추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거짓말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좀 진실을 말하긴 하되 일부의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이 사람에게 맞춰서 이 사람에게는 요 정도만 말해도 될 것 같아. 그 이상을 말하는 건 내가 오버하는 거야. 이럴 수 있겠죠? 그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9쪽. 욕설은 아무리 하찮은 의미로라도 하지 말라고. 네가 한 거친 말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 지구 위를 떠돌다가 나무에게도 냇물에게도 눈송이에게도 내려앉아 스며들지 않으냐고 말이야. 우리는 그 나뭇잎이 길러낸 과일을 먹고 그 물을 마시고 그럴지도 모른다고. 이런 문장입니다.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은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죠. 근데 그 말 자체는 별로 설득력이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욕을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보면 꼰대의 말로 들릴 테니까요. 그건 뭐 당연한 당위잖아요, 당위. 뭐 욕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건 똑같죠. 뭐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죠. 나쁜 거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담배를 피고 술을 먹겠어. 취향의 문제로 간단 말이죠. 욕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하는 건데 뭐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욕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공지영 선생님은 엄마로서 딸에게 이런 논조를 제출하시는 거죠. 욕을 하면 그 네가 뱉은 말들이 사라지지 않고 지구 위를 떠돌다가 나무에게도 냇물에게도 눈송이에게도 내려앉아 스며든다. 그러면 그 스며든 그것을 과일로 먹고 그 물을 우리가 먹는다. 그럼 결국 내가 한 욕을 내가 먹는다. 이거 이제 부정적 기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진짜 설득력이 있는 게 과학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게 우리의 그 음파, 우리가 내뱉은 욕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 부정적 기운이랄까, 부정적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지구 어딘가로 계속 떠돌다가 언젠가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겠죠? 과학적으로 저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한동안 욕을 안 하다가, 원래 욕을 안 하다가 요즘에 욕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다시 욕을 안 해야겠다. 바른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만 하면 일단 내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욕설은 아무리 하찮은 의미로라도 하면 안 되겠다. 문장들이 참 좋지 않습니까? 와닿고. 이게 딱딱 정리하기가 되게 좋아요. 나누기도 좋고. 정말 잘 쓰셨습니다. 역시 소설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13쪽.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 하는 물음에 10자 이내로 대답하라고 하면 엄마는 우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잘 헤어질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 혹시 이혼하게 되더라도 서로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을 그런 결혼을 이어가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잘 살펴봐. 그가 헤어질 때 정말 좋게 헤어질 사람인지를 말이야. 헤어짐을 예의 바르고 아쉽게 만들고 영원히 좋은 사람으로 기억나며 그 사람을 알았던 것이 내 인생에 분명 하나의 행운이었다고 생각될 그런 사람. 정말 저는 공감하는 말입니다. 이건 특히나 많이 헤어져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헤어짐의 방점이 있잖아요. 만남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언젠간 헤어질 건데 뭐 죽음이 갈라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 헤어짐을 가정하고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가정하고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관계가 진짜 관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확실히 사람이 근데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게, 자기 성질이 드러나는 게 처음엔 다 좋죠. 첫 인상은 다 최대한 자기를 꾸미고 좋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관계의 그 깊이가 드러나는 건 헤어질 때, 싸웠을 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좀 몇 마디 덧붙이면, 잘 헤어질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 플러스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밑바닥을 보였는데도 그 사람의 밑바닥을 내가 봤을 때도 내가 과연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맥락이라고 봐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지금도 저도 아직 이제 연애를 못 하고 있는데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여자를 보는 저의 기준, 그 사람을 보는 기준이 점점 좀 깊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를 진짜 제대로 연애한다면 밑바닥을 봐야겠고, 그 사람의 단점이나 그 사람의 한계, 그 사람의 성질, 성깔, 그 사람의 그런 과제,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물론 그것까지도 내가 이렇게 껴안는 게 진정한 사랑이겠지만요.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좀 더 깊어지면 결혼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쪽. 언제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때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게 어렵게 느껴지면 하다못해 거울이라도 찬찬히 들여다봐야 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싶지 않을 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도피처를 찾는 일이란다. 외부적인 죄는 언제나 존재하고 그 책임이 오로지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 하지만 내게 말했듯이 그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란다. 만약 인생이 길이라면 그건 항상 오르막으로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때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봐야 된다. 그게 자기 성찰.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성찰. 이건 내 탓이지. 누구와 싸웠을 때도 이건 내 탓이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 그게 진짜 성숙한 거죠.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잘못했고 내 탓이고 내가 문제니까 내가 고쳐야지. 나만 변하면 돼. 이런 마음가짐인 거죠.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도 없죠. 싸울 필요도 없고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5쪽. 그래도 모두가 살아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오르막은 다 올라보니 오르막일 뿐인 거야. 가까이 가면 언제나 그건 그저 걸을 만한 평지로 보이거든.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눈이 지어내는 그 속임수가 또 우리를 살게 하는지도 모르지. 그죠? 인생은 오르막길이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은 내려가기 쉽죠? 미끄러지듯이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오르막이 힘든 건 중력 때문이죠. 중력이 자꾸 끌어당기는데 올라가려니까 다리가 버겁죠. 인생이 오르막길이다. 올라도 힘들다. 오를수록 더 힘들다. 정말 살다 보니까 더 공감하게 되는 말이네요. 근데 그 시각의 착시로 평지로 보이기도 한다. 걸을만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렇죠? 마음먹기 달렸죠. 그리고 15쪽에 고통만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고통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궁지에 빠진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은 결정적으로 고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주머니에 해결책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고 당신에게 자기 마음을 얘기한 사람 외에는 모두 경계하세요. 흘러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가야 할 것은 가게 될 것입니다. 가야 할 것은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쵸. 고통만이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아픔,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도 근육이 이렇게 파열되면서 근육이 커진대요. 찢어진다는 거죠. 파열된다는 거. 근육이 아파야 근육이 커진다는 거죠. 모든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 편안한 깨달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는 지점을 보면 뭔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빵 하는 그런 뭔가 그때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급격한 변화,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 변화, 그때만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거죠. 인생에서 진짜 아픈 시절들, 정말 저도 이제 알바하면서 힘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알바를 하고 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한테 고통이었죠. 근데 그 시간이 저를 성장할 수 있게, 성숙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편안함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편안한 순간 사람이 망하는 거죠.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다 고통 가운데 성장했던 거죠. 고통이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 16쪽. 내 앞에 수많은 길들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모를 때, 되는 대로 아무 길이나 들어서지 말고 앉아서 기다려라. 내가 세상에 나오던 날 뇌시었던 자신의 깊은 숨을 들이쉬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내 마음속의 소리를 들어라. 그러다가 마음이 내게 이야기할 때 마음 가는 곳으로 가거라. 그쵸. 자,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모를 때, 되는 대로 아무 길이나 들어서지 말고 앉아서 기다려라. 정말 지혜로운 말이라 생각해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길이 제 앞에 열려 있는데, 저는 무턱대고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성격이 급하니까, 일단 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일단은 막 그냥 가는 것보단 앉아서 기다려라. 내가 세상에 나오던 날 뇌시었던 자신의 깊은 숨을 들이쉬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내 마음속의 소리를 들어라. 그러다가 마음이 네게 이야기할 때 마음 가는 곳으로 가거라. 일단은 인내가 중요하고, 심사숙고가 중요하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17쪽. 가야 할 것은 분명 가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와야 할 것들도 분명히 온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자. 가야 할 것은 가고 와야 할 것은 온다. 이 말은 좀 명언처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가야 할 건 가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시간은 가긴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와야 할 사람은 온다. 오긴 분명히 온다. 그런 믿음. 운명이죠. 어떻게 보면 운명인 거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챕터는 제목이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던 거야. 하고 19쪽. 가끔 엄마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나 시집을 뒤적여 사랑의 시들을 읽을 때 어쩌면 세상에는 이렇게 슬픈 사랑만 있을까 하고 놀랄 때가 많다. 생각해봐. 사랑의 기쁨을 노래한 시의 수와
슬픔을 노래한 시의 수를.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사랑은 늘 어렵고 그리고 떠나가야 비로소 그 진가를 아는가 싶기도 하고. 공지영 소설가님이 결혼을 여러 번 하시고 이혼도 여러 번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사랑의 아픔, 시련의 아픔을 많이 겪어 보셨기 때문에 딸한테도 이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아마 결혼을 하고 한 사람과 계속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 어쩌면 그게 행복한 인생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별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만큼 아픈 만큼 더 성숙하셨겠죠? 고통이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실 수도 있게 되셨던 거 아닐까? 왜 사랑 노래는, 사랑의 시들은 사랑의 기쁨보다 슬픔을 노래한 게 더 많을까? 그죠? 어렵고 떠나가야 비로소 그 진가를 안다. 맞습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사람을 더 진하게 만들죠. 20쪽.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엄마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엄마의 감정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야. 조건이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야. 삶은 다층적이고 복잡한 거야. 맞죠? 조건이 좋다고 해서 결혼해야 한다? 그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아니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나와 어울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나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겠죠? 누가 나와 어울릴까? 그거는 내 자신에 대한 연구,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한 공간에 있을 때, 서로 만났을 때 서로의 기운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느냐? 그건 만나봐야 아는 거겠죠. 나랑 잘 어울리는 건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같이 놀고 하다 보면 잘 어울리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무엇보다 나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21쪽. 엄마에게는 같은 작품을 여러 번역본으로 가지고 있는 책이 몇 권 있다.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을 여러 사람의 연주 버전으로 소장하듯이 번역상의 오류와 차이들을 통해 그 작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은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책들.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그래서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이런 유명한 책들은, 까미도 그렇고요, 번역본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겠다. 그 다음에 21쪽. 비록 부질없고 싸구려 연대감이지만 고독을 그것과 바꾸고 싶을 때도 있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좋으니 거칠애라도 그들과 함께 고독을 나누고 싶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시간들이 고독이 자라나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고독이 자라나는 것은 소년이 성장하듯 고통스러우며 봄이 시작되듯이 슬프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고독. 크고도 내적인 고독뿐입니다. 고독이죠, 고독. 고독은 어떻게 보면 홀로됨, 홀로 있음, 이런 거겠죠. 고독이 중요하죠. 내적 고독. 그 다음 23쪽. 보통 사람들에게 삶이 갑자기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즐거워졌다면
그것은 벌써 그들이 진지한 삶의 현실성과 독자성을 느낄 수 있는 힘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로 봐서는 결코 발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삶의 모든 가능성으로부터의 결별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삶이 난 살아가는 게 쉬워. 살아가는 게 가벼워. 요즘 즐겁기만 해. 그러면 이미 그들의 삶은 끝났다. 이런 선언인 거죠. 삶의 현실성과 독자성을 느낄 수 있는 힘이 끝났다. 삶의 의미로 봐서 삶이 쉽고 가볍고 즐거우면 결코 발전이라 할 수 없다. 삶의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결별하는 셈이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나 봅니다. 아니, 실제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누구나가 힘들어해요. 바빠하고요. 지쳐 보이죠? 괴로워하고요.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하고 전념을 해서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어려움을 사랑하고 그것과 친해지고 배워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애써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슬픔이란 뭔가 새로운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감정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고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뒤로 한 발 물러나 거기에 고요가 생겨나며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것이 그 가운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온갖 슬픔은 긴장의 순간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오히려 마비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고독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거나 행동할 뿐입니다. 슬픔이란 뭔가 새로운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이 들어오는 순간이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고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뒤로 한 발 물러나 거기에 고요가 생긴대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것이 그 가운데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슬픔은 긴장의 순간이라고 하고요. 긴장의 순간인데 오히려 마비로 느낀다, 사람들이. 우리는 고독합니다. 이런 좋은 문장을 이렇게 계속 곱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슬픔이란 새로운 것. 이런 정의가 새롭죠. 새로워서 좋습니다. 상투적이지 않은 정의라서 너무 좋아요. 자, 24쪽. 이 문장 정말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것 또한 좋은 일입니다. 사랑 역시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부과된 가장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마지막 시련이고 시험이며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젊은 사람들은 아직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하니까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고독하고 긴장하며 하늘을 향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승화되고 심화된 홀로됨입니다. 사랑이란 무턱대고 덤벼들어 헌신하여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과 미완성인 사람, 그리고 무원칙한 사람과의 만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란 자기 내부의 그 어떤 세계를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가는 숭고한 계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다 넓은 세계로 이끄는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결합을 행복이라 부르고
자신들의 미래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 잃게 되며 상대방과 또 다른 사람까지 잃게 됩니다. 그리하여 남은 것이라고는 그 구역질과 실망, 빈곤뿐입니다. 와, 정말 특히 사랑도 배워야 한다. 젊은 사람들, 아직 어린 사람들은 사랑할 능력이 없다. 사랑도 배워야죠. 배워야죠.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승화되고 심화된 홀로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홀로 된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사랑은 둘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홀로 돼야 된대요. 홀로. 진정한 홀로만이 함께 할 수 있죠.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함께도 잘 지낼 수 있고 함께 잘 있는 사람이 혼자도 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인 거죠. 이게 심오해요. 혼자 잘 못 지내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도 잘 못 지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혼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다. 무턱대고 사랑이라는 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미완성인 사람, 무원칙한 사람과의 만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맞아요. 아무하고나 사귀어선 안 된다. 사람을 아무나 만나선 안 된다. 이게 요즘에 더 그렇더라고요. 내가 외롭다 그래서 아무하고나 사귈 수는 없잖아요. 여자면 다 괜찮아 이런 건 아니죠. 만나더라도 깨달은 사람, 완성적인 사람, 원칙이 있는 사람과 만나야 된다. 한마디로 성숙한 사람을 만나야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나부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겠죠. 그래야 사랑에 실패하지 않겠죠. 사랑이란 자기 내부의 그 어떤 세계를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가는 숭고한 계기입니다. 내 내부의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타인에게 나의 내부를, 나를 내주는 거죠. 온전히 나로 차있던 나의 세상에서 집인데 집을 버리고 타인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타인의 자리를 내 안에 만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사랑을 하고 싶다. 25초. 엄마가 사랑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릴케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 내부에 어떤 세계를 만들어야 할 계기를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 사랑하면 무조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극장에도 같이 가고 도서관에도 같이 가고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동성애자였다면 화장실까지 같이 가자고 했을지도 몰라. 그게 사랑인 줄 알았으니까 말이야. 그러니 엄마는 사랑의 입구에서 서성이다가 그러니 아마도 엄마는 사랑의 입구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서 나오는 바보 같은 생을 살았는지도 모르겠구나.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 그죠.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엄마는 엄마의 어떤 세계를 비워야 했던 것은 맞아. 너희들의 자리를 만들었고 억지로지만 마음을 넓혀야 했지. 저도 이게 참 사랑하면 무조건 함께 해야 한다. 이런 강박이죠. 강박. 무조건 모든 것들을 함께 해야 돼. 가족이니까 우린 가족이니까 모든 걸 함께 해야 되고 우리는 부부니까 함께 해야 되고 이런 강박이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집착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도 자유롭게 서로를
내버려둘 수 있어야 된다.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 이게 뭐든지 함께 해야 된다는 건 이건 집착이기도 하고 의존이에요. 의존과 집착을 불러일으키죠. 홀로 잘 있는다는 건 주체적으로 스스로도 잘 살아가고 주체적으로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막 의존하는 마음은 약한 마음, 여린 마음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든 나를 이끌어주겠지. 이건 비주체적이죠. 온전히 주체적인 사람이 주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방주사도 자국이 남는데 하물며 진심을 다하는 사랑이야 어떻게 되겠니? 사랑은 서로가 완전히 합일하고 싶은 욕망. 그래서 두 살은 얽히고 서로의 살이 서로를 파고들어 자라는 과정일 수도 있단다. 만일 네가 그와 헤어졌는데 그저 쿨한 정도로만 아팠다면 아마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야. 내가 그와 한 영혼이 되고 싶지 않아 진정 마음의 살을 썩지 않았든지 아니면 아픔을 느끼는 너의 뇌의 일부가 손상되었든지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란다. 서두르지 말아라. 다만 언젠가 사랑이 왔을 때 덤벼들어 그것을 망치지 않도록 언제나 네 자신의 성숙을 염두에 두렴. 그쵸? 내가 먼저 성숙해야 된다. 그리고 쿨한 정도로 아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진짜 사랑했다면 진짜 아프겠죠. 아픈 사랑을 해보고 싶네요. 28쪽. 제목은 이제 안 읽고 그냥 바로바로 가볼게요. 최선을 다하라고 했을 뿐인데 꼭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자랑스러워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인생에서 다가올 다른 일들을 위해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는 연습을 하라는 말.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죠. 29쪽.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올 무렵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내 자신을 싫어하게 될까봐 사실은 그것이 더 걱정이었던 거야. 그리고 지금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너와 너의 행위, 엄마와 엄마의 행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거야. 이건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란다. 엄마가 나무라는 것은 너의 게으름이지 게으른 너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비난에 상처 입는 것은 대개는 이 둘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진정한 충고인지 비난인지는 사실 말을 하는 사람이 이 둘을 잘 구별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너와 너의 행위, 엄마의 행위를 분리해야 한다. 이게 누군가가 이제 우리한테 어떤 말을 할 때도 비난, 어떤 얘기를 들을 때도 이 너의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게으른 너가 아니라는 거죠.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게으르잖아 이게 아니라 넌 게으른 존재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네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건 게으른 행동이다. 너를 욕하는 게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게으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얘기를 할 뿐이다. 게으른 행동을 하지 마라. 그죠?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나쁜 거죠.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존귀한데 생명인데 소중한데 그거는 뭐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터치할 수는 없다고 봐요. 존재를 비난하거나 어떤 인격을 모독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한 어떤 말이 잘못됐다. 야, 네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 이런 말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네가 물건을 훔친 행위 자체는 나쁜 거니까 그 행동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나무랄 수는 있다. 그죠?
이거는 뭐 우리가 훈계나 조언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걸러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한 어떤 행동, 어떤 말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의 존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잘못된 행위, 잘못된 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 뿐이다. 이런 식의 걸러 들어야겠죠. 중요합니다. 30조. 왜 우리는 칭찬은 속삭임처럼 듣고 부정적인 말은 천둥처럼 듣는지, 왜 내가 당신과 함께 나눈 긍정적인 얘기는 중요하거나 실제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지, 칭찬의 과도한 축소, 그리고 비판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은 진정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자아 존중감이 상처 입는다. 우리는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그들을 추적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자아 존중감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으면서 말이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격려를 감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말이다. 그쵸? 칭찬도 천둥처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부정적인 말만 천둥처럼 듣지 말고. 칭찬의 과도한 축소. 32쪽. 당신은 진정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정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안도하는 것입니다. 치유란 늘 고통스러운 것이니까요. 그것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당신은 아무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기대라는 관념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누구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따름입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성장하기를 진실로 원하지 않습니다. 달라지기를 진실로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기를 진실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더군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골치만 아프게 될 테니까요. 야, 문장 절묘하죠?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진짜 뭐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는 건 누구나 있는데 실제로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아. 성장하고 싶다고 누구나 말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삶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죠. 사랑하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의 삶은 사랑하는 삶이 아니야. 말만 그래. 이런 괴리.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의 괴리. 참, 변화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35쪽. 어떻게든 그런 내 자신을 이해해주고 다독여 주려는 데서 엄마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어. 화해와 용서를 원했지만 그건 기실 과거의 나를 상처 입게 내버려둔 내 자신과의 화해였고, 용서를 한 건 그런 내 자신을 용서한 거란다. 이제 와서 누구와 화해하며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니? 엄마는 죄책감 따위는 날려보내고 반성을 택한 거야. 죄책감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반성은 우리를 변화시킬 힘을 준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 자기 자신만을 잘 돌본다면 불행의 수는 틀림없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맞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된다. 죄책감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반성은 우리를 변화시킬 힘을 준다. 저도 죄책감에 쩔어서 사는 사람인데 반성을 해야겠네요. 죄책감을 버리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계속 나오죠. 같은 맥락인데 모든 깨달음과 모든 그 명언들,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 같아요. 결국 자기 변화인 거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화해, 용서,
과거의 나를 상처 입게 내버려둔 내 자신과의 화해였고 용서를 한 건 그런 내 자신을 용서한 거란다.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쪽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을 사는 것,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남에게 살도록 요구하는 것, 그것이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심은 남들이 나의 취향, 나의 자존심, 나의 이득, 나의 기쁨에 맞추어 살도록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부인은 내가 나의 행복을 희생하여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부인은 부인의 행복을 희생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는 나의 행복을 희생하여 당신을 사랑하겠고 그래서 불행한 사람 둘이 생겨나겠지만 사랑 만세. 이런 인용문입니다. 인용문. 신부님이 쓰신 안소니 신부님이 쓰신 인용문이에요. 이거 정말 맞는 말이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남에게 살도록 요구하는 게 이기적인 거다. 남에겐 요구하면 안 되죠. 근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을 사는 건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죠. 명령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내가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남에게 명령을 하고 막 조언한답시고 하면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죠? 그리고 이 부분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되게 절대적인 우리가 가져와야 될 명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의 행복을 희생하여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서로 배려한답시고 내가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나의 욕망을 희생하고 나의 감정을 희생하면서 상대에게 맞춰줘. 상대도 나한테 맞춰준답시고 자기의 행복을 희생하면서 자기 시간을 쪼개고 자기 욕망을 부정하면서까지 나에게 맞춰줘. 서로 그러고 있어. 그러면 불행한 사람 둘이 그러고 있다. 웃기는 블랙 코미디죠. 제가 요즘에도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저는 이제 사랑이 무조건적인 배려,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행복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욕망대로 행동하는데 상대방도 자기가 좋은 대로 하고 자기 욕망대로 행동해. 근데 우리 둘이가 이렇게 서로가 자기가 자기 좋은 대로 하는데 서로가 또 맞아. 그게 그럼 둘 다 행복하겠죠? 여기 어떤 희생 이런 게 있습니까? 희생도 없고 딱히 배려하겠다고 그러는 것도 없죠. 그런 관계. 언제까지? 그래서 저도 좀 연애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건 이긴적인 거하고 다르죠. 각자가 각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남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지 말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데 그게 서로에게 아무 피해도 안 주고 서로에게 유익이라. 그러면 서로 만나면 좋겠죠.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자, 37쪽.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넌 20해를 살았니? 어쩌면 똑같은 1년을 20번 산 것은 아니니 내 20살이 1년에 20번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반복을 피해야죠. 38쪽. 여러분 대부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몸이 사라지도록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삶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까지는 전혀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편협한 신념과 확신들을 들여다보고 다른 세계를 내다볼 수 없다면 죽은 겁니다. 삶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좁은 감옥 속에 겁먹고 앉아서 하나님, 종교, 친구들, 온갖 것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삶은 도박꾼의 몫입니다.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몸이 사라지도록 지키고 있을 뿐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편협한 신념, 확신들에 갇혀 있지 마라.
도박꾼처럼 살아라. 자,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을 감상하렴. 네가 좋아하는 푸른 젊은 날이 한순간 한순간씩 가고 있다. 네가 졸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러니 민감해지렴. 아직은 습기가 없는 바람에 후두두 날리는 나뭇잎의 소리를 들어보렴. 울타리에 핀 장미의 그 수많은 가지가지 붉은 빛을 느껴보렴. 그들은 뻗어오르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거야. 마치 너의 젊음처럼. 그러면 그 나뭇잎이 바람과 만나는 소리 속에서, 장미가 제 생명을 붉게 표현하는 그 속에서 너는 어쩌면 삶을 한 계단 오를 수도 있을 거야. 너는 무언가에 대해 질문을 가지게 될 것이고, 질문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있는 것이다. 윈영, 아직 젊은 너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구나. 그 이유는 반복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야. 내 나이 때는 처음 해보는 일이 처음 해보지 않은 일보다 많겠지만, 엄마 나이가 되면 처음 해보는 일이라고는 1년에 손을 꼽을 정도이지. 그게 사물이든 감정이든 말이야. 여행을 떠나면 왜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 낯선 길이 멀게 느껴지는 것도 말이야. 그렇다면 시간조차 공평치 않은 것, 삶을 길게 산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은 시간의 잔인함에 내맡겨진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엄마는 알게 되었단다. 늘 새로움을 볼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싶어요. 저도 금방 질리는 사람이라서, 늘 인생이 새로울 수 없을까? 반복이 일상화되면 삶이 쏜살같이 지나가겠죠. 늘 새롭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책을 읽고 있죠. 41쪽. 사람들 세상에 피에타상이 수백만 개 존재하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수백 개, 에베레스트 산이 수백 개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해봐라. 그것들은 더 이상 독창적이 아니니 그 절대적인 매력을 잃지 않겠느냐. 나의 창조물들을 자세히 보아라. 어떤 눈송이도 똑같이 생긴 것이 없다. 나뭇잎이나 모래알도 두 개가 결코 똑같지 않다.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의 원본이다. 따라서 각자 어떤 것과도 대체될 수 없는 거란다. 나는 너 없이도 세계를 창조할 수 있었지만, 만일 그랬다면 세계는 내 눈에 영원히 불완전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게 이제 천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미카엘이나 라파엘로 만들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네가 너로서 존재하고 나의 고유한 미니멜이기를 원한다. 만일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할 수 없이 슬플 것이다. 영원히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미니멜이라는 가장 못난 천사가, 가장 완벽하지 못한 천사가 하나님한테 자기를 없애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신이 모두가 고유하다. 43쪽. 사랑하는 딸. 가끔 여성지를 펼쳐들고 있으면 온몸이 오싹해질 때가 있어. 온갖 성형외과 광고와 다이어트 광고들, 그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 잘라라, 붙여라, 꿰매라, 빼라. 결국 지금 너는 추하다. 성형외과 의사에게 들었는데, 인간의 얼굴은 이목구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턱선, 어깨선과도 모두 조화를 이루도록 독특한 설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 그래서 얼굴 하나를 잘못 고쳐놓으면 그 모든 균형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 그 균형을 어떻게든 되찾기 위해서 다시금 다른 이목구비에 손을 대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하더구나. 만일 네가 없어지면 우주는 균형을 찾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겠니? 어느 시인이던가 그런 말을 했다. 한 송이 수선화를 피우기 위해 온 우주가 협력했으니 지구는 수선화 화분이다 라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스프 얘기인데, 스프? 곤돌매기? 카와카마스. 어떤 이 소설인데, 이 카와카마스라는 곤돌매기가 이
고양이한테 가가지고 늘 무언가를 빌려요. 늘 빌리는데 뭐 샤워크림을 빌리기도 하고 뭐 홍차와 설탕을 빌리기도 하고 버섯을 빌리기도 하고 자꾸 빌리죠. 빌리는데 이 고양이는 아무런 뭐 불평이나 투정 없이 의심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줘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끝나요, 그냥. 자꾸 부탁하는 것을 애초로이 여기거나 여러 생각 않고서 순순히 꾸어 주었던 일이 이 안으로서는 몹시 기쁘고 즐거웠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처럼 또다시 카와 카마스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자연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전제에는 어디까지나 고운 감정이 필요하다. 만일 그대가 카와 카마스는 늘 꾸미기만 하고 꾸어간 것들을 갚을 줄 몰라 교활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그대가 조금 지쳐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이것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무조건 빌려가. 근데 주지도 않아. 잠적해버려. 그럼 사기꾼이지. 근데 교활한 거지. 근데 이게 내가 좀 지쳐 있다는 증거래요. 우선 오늘 하루는 학교를 쉬어라. 회사도 쉬어라. 온 하루를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있어보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카와 카마스를 영명 축일 핑계를 대는 사기꾼이라 여긴다면 장준혜처럼 가방 속에 칫솔 하나만 달랑 넣고서 지금 곧 회사에 사직서를 내던지고 학교는 무단으로, 학원이나 예비학교는 지체 없이 그만두고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보라. 아득히 먼 이국이 여행지의 싸구려 호텔을 전전하면서 그냥 그대로 인생 최후의 날에 칫솔 하나 남기고 떠난다 해도 그것은 그것대로 그대의 책임이다. 이런 때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저마다 이런 때야 라는 지나가 버린 한순간을 슬픔을 간직한 채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 고양이와 이 카와카마스라는 두 존재가 그냥 아낌없이 주고 그냥 기쁘게 받고 아무런 부담 없이 받고 이 두 존재의 관계성은 얼마나 깊은가.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결국 이 이야기를 보면 이 고양이도 그렇고 카와카마스도 그렇고 둘 다 행복했어요. 주는 고양이는 주는 대로 막 무조건 다 줄 수 있으니까 좋았고 받을 생각도 없어요. 줄 수 있으니까 좋고 어떤 뭐 불안도 없죠. 근데 그 받아가는 카와카마스도 받으니까 당연히 좋죠. 근데 그냥 어떤 부담감도 없이 받아요. 그냥 염치가 없나? 어쨌든 그만큼 둘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진짜 친구, 진짜 연인 아닐까? 그냥 무조건 주고 받을 생각도 없고 그냥 무조건 받아. 주면 주는 대로 주고 받으면 받아 그냥. 어떤 부담감 없이. 58쪽. 그러니 책을 펼 수 있는 계절이 온 거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책장을 여는 시간.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해 나보다 더 골똘히 생각해온 사람, 나와는 다른 각도로 세상을 보아온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시간. 약간의 갑갑함을 넘어가면 다가오는 고요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시간이 온다는 의미가 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으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그런 거죠. 나보다 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더 골똘히 생각해온 사람, 다른 각도로 세상을 본 사람을 만나는 거죠. 자, 그리고 60쪽. 릴리아.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에 사는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고 가정해보자 라는 말로 이 책은 시작된다. 엄마도 가끔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너도 알지. 이런 생각이 이점은 엉뚱해서 재미있다는 것 이외에도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서 얼마간 지루하게 느껴졌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좋죠. 이런 질문. 64쪽. 우리는 나이 들수록 의문을 품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배운 삶의 가치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된다. 절대적이고 당연한 가치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온전히 너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와 네가 사는 세상을 낯선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기 위해서 말이다. 맞습니다. 66쪽. 누군가를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 흔히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를 사랑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흔히 있는 일이다. 호감과 사랑이 모두 중요하긴 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정은 정적이지 않다. 우정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어떤 방향으로건 흐를 때만 의미가 있다. 누군가 말했듯이 잉글랜드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대한 친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친구는 결코 배타적 소유물이 될 수가 없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친구를 나누거나 잃는 이름을 배우게 될 것이다. 자, 언젠가 내가 친구에 대해 물었을 때 엄마도 언젠가 어떤 스승에게 들은 말을 너에게 해줄 수밖에 없었어. 삶은 등산과 같고 친구는 그 등산길의 동료와 같다고 말이야. 등산로 입구에서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들 가버렸는지 올라갈수록 인적은 드물어지고 그리고 외로워진다는 것을 말이야. 설사 누군가를 만나 함께 걸을 수는 있지만 때로는 운이 좋아 정상까지 함께 갈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갈림길에서 헤어지거나 각자가 걷는 속도에 따라 만나고 또 헤어지고 한다는 것을. 그렇죠. 삶은 흐르는 강물과도 같아서 잠시 맴돌 수는 있지만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야. 흘러가는 것, 흘러가야 하는 것, 흐를 수밖에 없고 흐르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흘러가게 내버려 둘 때 그게 누구든 그게 설사 나 자신이라 해도 그때 삶은 비로소 자유의 빛깔을 띠게 되지.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 Let it be죠. Let it be. 운명. 운명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68쪽.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그 뜻이 아무리 좋다 해도 결국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같은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그런 시도가 낙원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전적으로 비현실적 개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엇을 하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순적 속성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일이라면 지구라는 조그만 행성을 함께 나눠 쓰고 있는 다른 인간과 생물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것이다. 69쪽에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거나 올바른 길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삶의 중요한 목적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리나 정의 혹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거나 추구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자, 70쪽. 그래, 상처받지 않기 위해 냉소적인 것, 소위 쿨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글을 쓸 때에도 어쩌면 그게 더 쉽고 뭐랄까 문학적으로 더 멋있게 꾸미기도 좋아.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생은 상처는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더욱 황당한 것은 상처는 후회도 해보고 반항도 해보고 나면 그 후에 무언가를 극복도 해볼 수 있지만 후회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의 공허는 후회조차 할 수 없어서 쿨하다 못해 서늘해져 버린다는 거지. 상처는 분명 아픈 것이지만 오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세상을 냉랭하게 살아간다면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상처라는 자에게 몽땅 내주는 거니까 말이야. 상처가 내 속에 있는 걸 하는 수 없지만 네가 상처 뒤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쿨이 아니죠. 상처, 그렇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상처를 받아야죠. 받을 땐 받고 상처를 또 아플 땐 또 아파야겠죠. 고통을 느껴야죠. 그래야 성장할 수 있겠죠. 72쪽.
나는 네가 어떤 인생을 살든 너를 응원할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날개를 마음껏 펼치거라.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그쵸? 74쪽 엄마가 아는 어떤 선배는 책을 읽는 행위를 완물치지라고 하더라. 유교 경전 중 하나인 대학에 나오는 경물치지를 바꾼 말인데, 그러니까 가지고 놀다 보면 알매 이른다는 거야. 맞는 말이죠. 가지고 놀다 보면, 즐기다 보면, 음악을 막 갖고 놀다 보면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거겠죠. 75쪽 미국에서 대통령은 4년간 집권하고 언론은 영원히 통치한다. 이 말들은 누구 말이냐면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들입니다. 민주주의란 단지 인민을 위하여 인민에 의해서 인민을 커다란 몽둥이로 두드리는 것을 뜻할 뿐인 것이다. 사랑이란 언제나 자신을 기만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타인을 기만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로맨스라는 것이다. 연애 감정이란 서로가 상대방을 오해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올바른 결혼의 기초는 상호의 오해에 있다. 유행이란 하나의 추악함의 형태이며 대단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므로 석 달에 한 번은 바꿀 필요가 있다. 의무란 사람들이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인생은 모두 다음 두 가지로 성립된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할 수는 있지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재밌죠, 명언? 자, 77쪽. 하지만 전기 모터처럼 머리가 돌아가는 이런 천재들은 가끔씩 이렇게 멈추어 설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너무한 일인가? 일단 대기는 강제로 멈추어 서면 그들은 앞으로 나가기만 하던 추진력을 하는 수 없이 밑으로 향하게 되어 거기서 보통 사람은 도달할 수 없는 깊은 우물을 길어내게 되지. 생에 대한 그야말로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니까 말이야. 오스카 와일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두 가지 사건으로 옥스퍼드 입학과 감옥 체험을 들고 있다. 엄마 역시 예전에 감옥에 갇히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문학을 하고 싶어 했는지를 알게 되었으니 세상은 참 이상하지. 엄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그때 감옥에서 처음으로 그토록 혹독하게 내 자신과 대면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야. 자, 79쪽. 그래, 그때 엄마 나이 24. 만일 자신과 마주하지 않았다면 그토록 강제로라도 침묵 속에서 벽을 바라보며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 마음속을 뒤져보지 않았다면 아마 엄마는 아주 먼 길을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때 거기 끌려간 것이 그토록 불운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엄마는 기필코 노동 운동을 하는 혁명가가 되고 싶었는데 말이야. 그게 꼭 나하고 어울릴지는 생각해보지 않은 채로 그래야만 한다라는 당위에 내 삶을 통째로 맡기려고 했던 것이지. 남들도 다 그게 옳다고 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 삶에 대해서는 누구나 겸손해야 하는 것 같아. 삶은 엄마보다 멀리 보았고 엄마보다 엄마를 잘 알았는지도 몰라. 그 삶을 우주, 신 혹은 어떤 인생이라고 바꿔도 대답은 같아. 거기서 삶은 나를 멈추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고 하는 수 없이 나 자신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했고 그리고 끝내는 인생의 궤도를 바꾸어 버렸어. 그런데 그 역설은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꾸 든단다. 엄마 친구가 그러더라. 인생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 된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길인가? 남들도 그게 너의 길이라고 하나? 마지막으로 운명도 그것이 당신의 길이라고 하는가? 자, 이게 참 저한테는 감옥의 시기가 언제일까요? 지금 같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자, 삶은 우리보다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니라 말이야. 그러니 네 꿈조차도 규정 속에 집어넣고 못질해버려서는 안 되는 거야. 네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꿈을 꾸는 것과 그것 외에는 어떤 가능성도 차단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야.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는 것과 네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지.
꿈이 네 속에 있어야지 네가 그 꿈 속으로 빠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오스카 와일드도 그걸 통찰해내고 있어. 정말 중요한 말이죠. 내가 어떤 꿈을 딱 정해놓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 난 이것만이 답이야. 이러는 순간 내가 나의 가능성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거죠. 그럼 안 되겠죠. 뭐 다양한 길이 있는 거죠. 가다가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로 턴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자, 삶이라는 것을 방법과 수단의 조심스러운 타산을 통해 일종의 반사작용에 민감한 하나의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기계적인 사람들은 항상 그가 가고 있는 곳을 알며 아마도 거기에 닿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든가 번창하는 식료품 상인이나 유명한 변호사, 판사 혹은 이와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아마 그들은 어느 교구의 하급 관리가 되려는 이상적인 소망을 품고 출발하여 어떤 곳에서든지 그들은 그러한 하급 관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성공은 없을 것이다. 이들은 꼼짝하지도 못하고 바로 그들이 되고자 한 사람이 된 것이다. 안타깝죠.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해버리는 사람들. 예전에 제 고등학교 때 어떤 전교 1등 하던 친구는 서울대 법대를 갔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걔네 엄마가 아들들을 한 명은 의사를 만들고 한 명은 판사 만들 꿈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땐 그게 부러웠는데 마냥 공부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목표를 갖고 있는 게 부러웠는데 지금 책을 읽은 맥락에서 보면 그 아이는 엄마에 의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조기에 딱 못 박아버린 거죠. 불쌍하다. 물론 자기가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더 다른 꿈을 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친구는 어떻게 살지 궁금하네요. 지금 윤영, 엄마는 네가 무엇이 될까라는 생각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생을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젊은 날을 가지기를 바란다. 자, 82쪽.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외만이 있을 뿐이다. 그는 시적인 천성을 지닌 모든 사람들처럼 무지한 자를 사랑했다. 그는 무지한 자의 영혼에는 언제나 위대한 사상을 담은 여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냉정한 박애주의, 허울 좋은 자선사업, 중류계급의 인간들이 간직하고 있는 지독한 형식주의. 그는 그러한 것들을 혹독하고 냉정한 모멸감을 가지고 폭로해버렸다. 그는 결코 인간을 개조하려 들지 않았다. 재미있는 도둑을 답답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에겐 세리를 바리새인으로 개조하는 것도 별로 위대한 업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사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대한 사상이란 모두 다 위험한 것이 아닐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84쪽. 그의 말대로 교회가 타락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생을 조금도 모르기 때문에 발명해낸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니야. 예전에 엄마의 친구가 술을 마시다가 말했단다. 죽어 심판을 받더라도 예술가의 방은 분명 따로 있을 거라고. 도덕만 지키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작품을 생산하기 위해 그들이 저질렀던 소위 부도덕을 면제해주는 특별법이 있을 거라고. 자, 그리고 밑줄이 한참을 넘어가서 짠 98쪽에 있네요. 그래 가끔 눈을 들어 창밖을 보고 이 날씨를 만끽해라. 왜냐하면 오늘이 너에게 주어진 전부의 시간이니까. 오늘만이 너의 것이다. 어제에 관해 너는 모든 것을 알았다 해도 하나도 돌릴 수도 없으니 그것은 이미 너의 것은 아니고 내일 또한 너는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 네가 사는 삶의 전부. 그러니 온몸으로 그것을 살아라. 99쪽. 네 자신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 자신뿐이다. 100쪽. 고통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고통과 작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고통은 그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고통을 놓아버린 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끔 엄마는 생각해.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그들이 헤어나올 방법을 함께 모색해주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단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여기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기는 한 걸까? 하고 말이야. 가끔 그건 엄마에게도 마찬가지였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개는 그 고통이 가해지는 틀을 깨버려야 할 때가 많으니까. 그건 미지이고 그것은 고통보다 더 두려운 거지. 고통을 즐긴다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기억, 트라우마, 이게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반복해서 그 고통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내가 즐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상태를 내가 즐기는 건가?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걸 벗어나야겠죠. 그래야 발전이 있겠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늘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배심원석에 앉혀놓고 피고석에 앉아 우리의 행위를 변명하고자 하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죠. 백사쪽. 당신을 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그 잣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이 인간의 힘인가? 당신이 틀림없이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도 돈이 힘은 아니다. 당신의 노예 생활을 모면케 해주는 자유도 힘은 아니다. 인간의 힘은 참된 표상과 함께 갖게 되는 주의 깊음과 생활 방식과 관련된 올바름이다. 사람들은 사건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사건에 대한 표상 때문에 혼란에 빠진다. 죽음이 끔찍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상이 끔찍한 것이고, 깨어진 꽃병 자체가 끔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과 꽃병을 동일시하여 꽃병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온 마음으로 꽃병에 집착하는 것이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돈은 꼭 필요하며 돈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상처를 입힌다. 이게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의 인용문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죽음 자체는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죽음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할 때만 자유로워진다. 불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믿음, 선입견, 즉 표상이다.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 관하여 만들어낸 생각이 일치하게끔 그 사람을 체험한다. 어느 한 사람을 열광적으로 찬탄한다면 우리는 그가 저지른 가장 정신 나간 일도 황홀하게 바라보고 유일함에 비범한 것으로 해석한다. 환한 안경이나 실망한 안경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를 마음에 안 들고 불쾌하고 허약하며 아주 간사하고 부정직한 등등의 사람으로 체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표상과 표상을 투사하는 배우를 묻고 사물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 안에서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사물과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 그러면 사물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109쪽. 내 속에 없는 것을 네가 남에게 줄 수는 없다. 네 속에 미움이 있다면 너는 남에게 미움을 줄 것이고, 너의 속에 사랑이 있다면 너는 남에게 사랑을 줄 것이다. 내 속에 상처가 있다면 너는 남에게 상처를 줄 것이고, 내 속에 비꼬임이 있다면 너는 남에게 비꼬임을 줄 것이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의미든 너와 닮은 사람일 것이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고 사랑하게 된 것일 테니까. 만일 네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너와 어떤 의미이든 닮은 사람일 것이다. 내 속에 없는 것을 그에게서 알아볼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네가 남에게 사랑을 주든 미움을 주든 어떤 마음을 주든 사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내 것이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두려워진다. 정말 두려워져. 윈형, 우리는 가끔 어처구니 없는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모욕의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지. 너의 선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너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설사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일을 마음속으로 자리매김할 수는 있다는 거야. 그건 우리에게 달린 일이거든. 그리고 우리에게 달릴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해. 오늘 아침 우연히 마주치게 된 모욕이 오늘 하루를 내줄 것인가? 생명이 약동하는 이 5월의 아름다움에 내 마음을 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너 자신이지. 그것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너의 선택이라는 거야.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라. 내가 자신에게 선의와 긍지를 가지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너를 아프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성적이 어떻든, 네 성격이 어떻든, 네 체중이 어떻든 너는 이 시간의 주인이고 우주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생명이다. 네, 여기까지를 봤고요. 참 좋죠? 내용이 참 좋습니다. 되새겨 볼 만한 지점들, 생각이 머무르는 지점이 많고요. 다음 주에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